이 200개나 되는 많은 기업들 중에 뒤늦게 사이클을 반영하는 기업이 항상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이제 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앞에 저희가 이제 세워놓은 것처럼 이게 탁상 달력처럼 이제 책이 생겨가지고 저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네. 박정호가 들려주는 하루 한 장 경제 수업, 네. 경제 인력 365. 요거는 2026년이에요? 맞습니다. 2026년이고요. 저도 이런 스타일의 책이자 달력은 처음 내봤는데 뭐 제가 워낙 그 명망 있는 저자분이 많이 있는 이든 출판사의 사장님이 오늘 찾아오더니 네. 뭐 희한한 책을 내보자 하시더라고요. 저 앞에서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아이디어가 너무 기발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저자 입장에선 1년만 진행되는 책을 낸다는 건 이거 그잖아요. 그죠. 사실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닌데 너무 재밌어서 야 이거 아이디어가 기발하다. 그리고 진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하루하루를 좀 경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보자. 그래서 일부러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백이 많아요. 메모도 편하게 하실 수 거기다 있도록. 뭐 쓰라고.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중간에 딱 써놨잖아요. 개인 투자자는 언제나 투기꾼이 아니라 투자자여야 한다. 벤자민 그레이엄 하면서 이렇게 구절 하나 쓱 자연스럽게 보면서 맞아. 내가 오늘도 누가 얼마 올랐다고 나도 들어갈까 했었네. 이런 생각 가지라는 거죠. 좀. 근데 요거 26년뿐만이 아니라 27년에도 써먹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월 1일 미국 국가부채 전액 상환. 이거는 매년 1월 1일 써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눈치챘어?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지금도 미국 정부 이제 국가 부채 그것 때문에 사실 또 이제 맨날 부채 한도 협상하고 의회에서 또 그 예산안 승인 안 해주면 미국 정부 행정부 셧다운 되는 거고 이건데 미국이 국가 부채를 한 큐에 상환한 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지금의 상황과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점심 먹으면서 또 이거 하나 있으면 또 깨알 우리 톡하잖아요. 야, 너 그거 아냐? 부장님 뭐예요? 야, 예전에 미국이 부채를 한 방에 턴 적이 있어요. 아니, 부장님 이거 어떻게 하세요? 그냥. 책에서 봤어? 박정희 교수 책에서. 아니, 근데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1835년이라고 하는데? 1835년이니까 당시에는 금액적으로 많지는 않았겠죠. 그것도 있지만 그 당시 한 큐에 큰 돈이 생겼습니다. 영토의 일부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이에요. 땅을 팔아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부 턴 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땅덩어리도 크니까 땅 팔아가지고 그거 갖다가 정부 부채 갚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자원 많고 땅 넓은 나라나 과거에 했던 건데. 근데 지금은 37조 달러가 넘고 5경 원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앞에서도 잠깐 그 금 이야기할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국이 5경 원을 37조 달러를 갚을까요? 못 갚습니다. 이거는 미국 재무부 내부 보고서에 이미 분석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구조상 그리고 지출 구조상 2040년까지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가 벌써 백악관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째라예요, 뭐야? 배째라가 아니라 그게 지금 왜냐하면 국가의 재정 그다음에 국가 부채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장 예측이 용이한 변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돈 어디다 씁니까? 국민들을 위해 쓰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인구 구조랑 전체 숫자랑 나이대별로 구성 이거는 가장 예측이 용이한 지표예요. 이게 환율이랑 금리나 종합주가지수와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20년 뒤에 40세가 몇 명이라는 건 지금 20대를 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걸 모두 다 지키고 국가가 국가의 펀더멘탈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를 계속 유지하는 한 딱 보니까 2040년까지 미국 국가 부채가 줄기는커녕 더 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 뭐 정말 미국 큰일 났구나라는 소리가 나온 거고요. 지금 트럼프는 배째라는 거는 원래는 아니었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재정 적자 감내하려고 하고 했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게 됐고 그렇지만 몇 가지 또 꼼수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달러에 더 의존적인 경제 구조 만들어 버리려는 그런 행보 하나 또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국가가 전 세계 1등 소비국인 미국에 수출하러 오니 그때 입장료 걷는 관세 수익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또 이민 오고 싶을 때 돈 내라 골드카드 제도 이런 것들로 어떻게든 빚 갚기 위한 하나하나의 지금 뭔가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빚을 갚으려기보다는 국가 부채가 더 늘지 않게끔이라도 하게끔. 근데 이게 보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일본 뭐 당연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고령화될수록 국가 부채 늘어나고 GDP 대비 비율도 늘어나고 이거를 갚아나가는 것보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빚으로 또 지탱되는 사회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소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 지금 소요가 일어났고 약간 상황은 다릅니다만 네팔, 그다음에 부탄, 그다음에 또 인도네시아에서 또 지금 소요가 일어났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사이에 필리핀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어 있어요. SNS에서 MZ들이 우리 언제 모이자 이런 거죠. 즉 나이 드신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두둑히 약속받은 게 있고 그런데 정치가들은 투표 선거 의식할 수밖에 없으니 그거 줄이겠다고 했다가는 본인들이 그 자리에 없는 거고 줄일 수는 없으니 젊은 세대들에게 계속 세금 올리고 부담을 가중화시키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그리고 아주 내놓으라 하는 부자들이 국내 투자를 더 해줘야 되는데 국내 투자를 더 해주려면 그들에게 세금을 경감시켜줘야 되는데 그럼 뭐냐? 돈 없는 나는 세금 더 내라고 하고 저 부자들은 세금을 안 내라고 하면 이게 뭐냐? 이 소리가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해봤더니 프랑스도 어떻게 됐다? 프랑스의 국민 배우라고 하는 제라드 드파르듀 같은 경우 러시아로 아예 이민을 가버렸잖아요. 세금 내기 싫어서. 그러다 보니 국가의 대표적인 오피니언 리더들이 해외로 가버리고 이런 일이 있으니 마크롱도 어쩔 수 없이 그럼 세금 깎아줄 테니까 국내에서 뭐라도 좀 해주세요. 한 건데 그들이 또 투자를 많이 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꼭 우리나라의 미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또 고령화되면은 국가가 재정 지출을 안 할 수도 없고 자연이 늘어나고 있고 각종 연금 같은 거 보장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골치 아픈 건데. 근데 또 이제 역설적으로 부채를 꼭 다 갚아버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나중에 경제 공황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었다고. 맞습니다. 부채를 상환한 게. 그럼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단기간에 많은 것들을 그냥 다 갚아버리고 최적의 건전성만을 확보할 경우에는 네. 먼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먼 미래에 투자가 일어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거 이걸 안 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IT 강국이 되기 전에 국가가 IMF 극복하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뭐 했습니까? 초고속 통신망 깔았잖아요. 그때 미래를 보고 또 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인프라가 좋으니까 IT 강국으로 나도 IT 회사 차렸어. 나도 이번에 홈페이지 만들었어. 웹에서 무슨 비즈니스 해보려고. 그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리고 모든 대학의 투자론 수업에는 나옵니다. 뭐가? 적절한 레버리지를 썼을 때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국가도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적합한 부채를 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제로인 국가는 좋은 거다? 아니, 그것도 아니죠, 당연히. 그러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재정 건전성 때문에 정부가 정부 지출 줄였을 때 혹은 또 예전에도 R&D 예산 같은 거 줄였을 때 또 그게 시간을 두고 어떻게 폐해로 이어지는지 우리가 또 보기도 했었고요. 재밌습니다. 금주법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1920년 1월 16일에 미국에서 네. 금주법. 네. 이게 근데 한 13년 갔어요. 그럼요. 말 그대로 이제 술 마시지도 말고 생산하지도 말고 운반하지도 마 이런 법이었죠. 오늘 마침 적절한 페이지에 있는 그 날짜를 집어주셨는데 네. 지금 그 금주법이 13년 간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부동산 규제와 똑같은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깼어요. 금주법, 금주령 이거 성공 못할 건데 네네네. 금주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네. 밀수, 밀주, 밀매 이거를 막는데 성공한 역사적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네. 어느 정부에서 어느 그 위정자가 술 마시지 말자 하니까 네. 그 뒤부터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지키기 위한 각종 악수들이 계속된 거고 그것 때문에 이탈리아 마피아를 비롯해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뭐 꼴레오네 집안이니 뭐냐 하는 그때 미국의 지하 경제가 급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 1920년 그 뭐 전부터 뭐 문제는 쌓였겠죠. 사람들이 술 때문에 자꾸 중독되고 범죄율 높아지니까 다 술 마시지 마라고 법을 제정해 놓으면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하로 흘러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무조건 막으면 성공한 사례가 진짜 단언컨대 없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악재가 뭔지 아십니까? 온라인 카지노예요. 군인들이
들어보셨죠? 그 스마트폰 이제 자유롭게 쓰니까. 군인들이 군부대에서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뭐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스마트폰만 보는데 네. 스마트폰으로 웬만한 볼 건 다 봤단 말이에요. 네네네. 온라인 카지노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자, 그러면 학생들하고 군인들에게 온라인 카지노를 양성화해서 허용해주면 된다는 거냐? 아니죠. 이게 다른 거 뭐도 막고 뭐도 막아서 이렇게까지 온 거고 차라리 아예 군인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 그 정책이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하여튼 뭔가 어설프면 꼭 이런 악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들의 서버나 이런 온라인 시설물들은 국내에 두는 게 아니라 또 외국에 두면 또 본인들이 법망을 피할 수도 있고. 그러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남아를 비롯해서 이상한데 범죄율이 더 범죄 집단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틀어막는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거는 아닌데 네. 당장 그 위정자들은 정책을 결정을 할 때 그게 직관적으로 보이고 네. 쉬워 보이고 그러니까 1차적 사고만 해보면 막으면 되겠네. 마시지 마 하면 안 마시겠네. 근데 이게 그 13년 후에 그러니까 1920년에 금주령이 내려져서 33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33년도면 미국의 대공황 때문에 경기 안 좋을 때 경제 살려보자고 그러면 술 마셔도 이제 됩니다라고 풀었던 거잖아요. 그때여서요. 이거는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하 경제가 아니라 양성화를 하면 온전하게 세금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술이 또 세금이 되니까. 그렇죠. 국가도 대공황 극복한다고 엄청난 지출을 했는데 어서 세금을 벌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 지하 경제로 지금 가동되면서 크게 일어나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뭐야 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금주령 때문에 다 마시고 있는데요. 이게 지하에서 마셔서 그냥 이게 양성하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 다 몰래 마셔요. 금주령, 금주법 있으나 마나예요. 어차피 그냥 마시는 거 풀어서 세금이라도 더 거둡시다. 네. 제가 사우디 출장 갔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사우디에서 어느 높으신 왕실 가문의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네네네. 거기 뭐 제가 그럼 뭐 아주 높은 사람 만난 거냐? 아닙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전주희 씨 만난 거예요. 거기 왕자가 너무 많아. 몇만 명이야. 전주희 씨 중에 하나를 만났는데 네네네. 그분이 극진하게 거기도 대접하는 게 집으로 불러주는 거거든요. 갔어요. 그런데 미니바가 있어요. 거기 원래 종교적으로 술을 마시는 나라 아닌가? 근데 그걸 일부러 저한테 보여준 거죠. 저희 그 사절단에게. 왜? 우리 준비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화에. 내가 종교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다라는 그런 걸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약간 종교적인 굴레 때문에 오픈을 안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걸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바가 진짜 있고 와 각종 진귀한 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술을 한잔 하고 왜냐하면 사우디도 경제 발전하고 그러려면 저기 옆에 두바이는 다 술 마시고 옷도 자유롭고 그런데 우리도 준비돼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외자 유치해 주세요. 이걸 그냥 제스처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거기를 한 건데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거 그냥 술 바깥에 버리셔도 되는 겁니까? 물었죠. 술병 어디다 버려요? 네, 그랬더니 우리 사우디는 경찰이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 그 행정부에서 관장하는 일반적인 경찰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의 관리 감독 아래 있는 종교 경찰들이 있는데 이 종교 경찰한테 걸리면 우리가 아무리 왕손이라도 혼이 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진대요. 그래서 이거 술병을 그냥 버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만한 자루에 싼 다음에 나무 망치로 땅땅땅땅 부시는 거예요. 가루를 내는 거예요. 파쇄. 네. 그런데 그걸 다 같이 앉아가지고 술병을 같이 깨면서 더 친해지는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같이 담배 피우면서 친해지는 것처럼. 같이 옛날에 그 젓가락을 끼워서 담배 피우면서 친해진 것처럼. 네, 맞아요. 술 마시고 술병을 같이 파쇄하는 거예요. 같이 파쇄하면서 그 가루를 해서 바깥에 버리면서 그래서 눈이 이제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 같이 나쁜 짓 했네. 같이 술병을 부순 사이. 그래서 사우디의 그분들도 굉장히 노련한 거죠. 보여줄 것도 보여주고 우리 준비 다 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그리고 너랑 나랑은 이제 우리 같이 선을 한번 넘은 거야. 우리 베프야. 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쁘지 다 사이.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술도 깨고 스트레스도 풀고 재밌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의미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적당선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이제 금지만 한다라고 해서 되는 건 결코 아니다. 부동산 규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이야기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까 미국이 예전에 땅 팔아가지고 국채, 그러니까 부채를 갚았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이 알래스카를 사들인 날이 3월 30일이라고 하네요. 러시아한테 사들인 거. 맞습니다. 당시에도 보면은 미국 국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이게 참 특이해요. 그 영구 동토를 쓰지도 못할 땅을 얼어붙은 땅. 왜 사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지도자들이 참 어떤 의미에서는 네. 뭐라 그럴까요? 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미국에서요.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지능법, 지니어스법 만들 때 그 지니어스법의 초안을 이거 그러면 공화당에서 한 겁니까? 민주당에서 한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누가 물어봐요. 예. 근데 미국은 국가 정책에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은 민주당, 공화당이 같이 만들어서 같이 법합니다. 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죠. 이제 우리는 왜 당정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당과 행정부와 그리고 대통령실이 자기네들끼리 만들고 야당은 반대하든 말든. 네. 이런 건데.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이제 민주화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지 그런 모습이 많은데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떻게든 요즘에 어떻게 보면 좀 퇴보한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 만들 때요. 네네네. 그들은 왕이 없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아. 대통령제를 왕과 같은 걸로 생각한 거거든요. 대통령이라는 걸 왕처럼. 그래서 조지 워싱턴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대통령을 하고 그다음에 종신제 대통령을 제안했어요. 오. 왕처럼. 미국도 사법부의 최고 수장은 종신제입니다. 네, 지금도요. 죽을 때까지. 네. 그런 거랑 똑같이 대통령제의 처음 모델이 종신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예. 조지 워싱턴이 예. 그러면 안 돼. 야, 우리 유럽에서 못 봤니? 임기제로 하자. 스스로가 스스로의 권한을 줄인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정말요. 그런데 이 땅도 보면요. 미국의 역사라는 게요. 원래 미국의 독립 당시의 역사는 영토는 동부 해안과 동부 지역 일부 지역에 다 국한되었어요. 근데 플로리다는 스페인에게 사온 거고 루이지애나는 프랑스로부터 산 거고 텍사스는 텍사스 공화국을 병합한 거고 이렇게 다 사온 거예요. 멕시코 뉴멕시코 지역도 또 멕시코에서 넘겨받은 거고 이렇게 하면서 땅을 넓혔는데 넓힐 때마다 나름대로의 옥신각신이 있었어요. 야, 저기 뭐 사막인데, 야, 저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땅이라는 건 파는 게 아니야. 살 때 사야 돼. 이 생각으로 계속 그거를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협상하고 해서 늘려왔고 그 정점이 그 영구 동토 땅은 진짜 이건 말도 안 된다. 야, 그걸 왜 사니? 했던 알래스카까지 사온 건데 세상에 그 밑에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지 누가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트럼프 부동산 개발업자 방식의 영토 확장이었던 거네, 미국이. 네, 그렇죠. 하나하나 사들이고 합병하고 그렇게 되면서 50개 주가 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마인드로 봤을 때는 알래스카 저기 땅 있으면 우리가 사면 되지 뭐. 근데 보니까 720만 달러 당시 돈으로. 네. 당시에는 큰 돈이었겠으나 당시에 큰 돈이죠. 지금은 완전 잘 산 거고. 네. 지금은 오히려 러시아의 가장 굴욕적인 역사 중에 하나죠. 알래스카가 원래 소련 땅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입지적으로 얼마나 흔들흔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이제 집안 어른들이 물려주신 땅 일찍 팔아먹었다가 그 땅값 오르고 저기 막 신도시 되어 있고 이런 거 보면 이제 되게 배 아프긴 한데 근데 당시에는 알래스카니까 그 얼음 땅에 저기 뭐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도요. 당시 러시아 재정이 파산 직전이었어요. 아. 그래서 뭐래도 팔지 않고서는 도저히 러시아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판 건데 국가가 절대 아무리 위태위태한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땅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영토. 네. 이게 또 그 부동산을 부추기는 소리로 또 잘못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네네. 사례를 설명드린 겁니다. 예. 제가 요즘 친분을 쌓아가고 있는 그 동네가 카자흐스탄에 예. 한인 경영자들, 예. 기업인들이에요. 예. 카자흐스탄의 재계서열 1등부터 20등까지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려인 후손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중에 카자흐스탄에서 상원원도 하고 한인 회장도 하시고 굉장히 사업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한국에서 복싱 코치를 해주셨어요. 예. 예. 왜냐하면 옛날 구소련 때 예. 그 소련의 국가대표 복싱 선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만두고 한국에서 그 88 올림픽 할 즈음에 예. 우리 복싱 좀 소련 복싱 최고니까 그쪽 출신 데려와서 좀 훈련을 시키자 해서 복싱 코치로 왔는데 네. 그때 아마 복싱 연맹 회장이 한화 김승현 회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 눈에 잘 들은 거죠. 너무 어울리셔. 또 그렇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그분 눈에 잘 들었다가 이제 인연이 맺었는데 LG에
구인 회장님인가? 네네네. 하여튼 그분이 내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CIS 국가들과 뭐 비즈니스 할 게 있는데 그쪽에 뭐 아는 사람 좀 있냐? 뭐 김승현 회장한테 천거 부탁했는데 내가 옛날에 복싱 연맹 그거 할 때 그 국가대표 출신 뭐 코치 하나가 있는데 고려인이라서 한국말도 어눌하게 하고 소련말 잘하는 친구니 그 친구에게 뭐 통역도 부탁하고 현지 상황 잘하니까 부탁을 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시 집안 일을 도와주게 됐는데 어느 날 비행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자네는 이제 뭐 할 건가? 저도 이제 운동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 저도 사업도 하고 뭐도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사담을 나누는데 갑자기 이 고려인 출신 그 카자흐스탄의 회장님이 어떤 대목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슬쩍 했더니 잠깐 하면서 그 구인의 회장님이 절대 땅은 팔는 게 아니야 얘기를 하더래요. 네가 비즈니스를 할 때 절대 땅을 파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 눈빛과 여러 가지가 이건 뭐 진짜 진심을 담아서 나에게 한마디 내가 너한테 네가 나 많이 도와줬으니까 내가 한마디만 해주면 하면서 하는 눈빛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땅을 안 파셨대요. 기회가 있으면 땅을 더 사고. 그래서 지금 카자흐스탄에 이 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 부자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오는 교훈이 확실히 있기는 합니다. 근데 네. 앞에서도 우리가 금 얘기도 했고 비트코인 얘기도 했고 서울 그 신축 아파트 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또 희소성 한정된 그렇죠. 자원이라는 거고 네. 그 사이에 또 돈은 계속 풀려나가고 있고 아까 우리가 국가 부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많이 깨닫는 분들이 또 계신 거고요. 이거는 역시 이게 역사 얘기도 그렇고 경제랑 맥이 닿으니까 재밌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게 365개 네. 이야기인데 네. 명언들도 많이 실려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가까이 놓고 인력처럼 네. 무진장 무겁습니다. 그래서 박정호가 들려주는 하루 한 장 경제 수업 경제 인력 365. 요 인력이지만 책이기도 합니다. 두꺼워요. 이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박정호 교수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